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로 브라질 월드컵 최종 명단 완전 분석입니다. 저도 이 명단 발표되자마자 바로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분석하면 할수록 정말 이야기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은 단순히 명단 나열이 아니라 이 팀이 정말 우승할 수 있는지,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지, 그리고 조별리그에서 주의해야 할 변수까지 전부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 수 있는데요. 그만큼 내용이 꽉꽉 눌려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이 이야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어요. 브라질이 마지막으로 월드컵을 들어올린 게 언제냐? 2002년입니다. 한일 월드컵이죠. 그때 호나우두가 득점왕 먹으면서 브라질이 5번째 우승을 했잖아요. 벌써 그게 2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브라질이 얼마나 월드컵에서 기대를 받았냐면 거의 매 대회마다 우승 후보 1순위, 많아도 2순위였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땠냐? 2006년 독일 월드컵 8강에서 프랑스한테 탈락. 지단이 아직 현역이던 시절이었죠. 그것도 그냥 탈락이 아니라 1-0으로 완전히 눌려서 탈락했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8강에서 네덜란드한테 역전패. 2골 먹히는 내용이었는데 그 로벤의 골이 지금도 브라질 팬들 가슴에 못으로 박혀있죠.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자국 개최 월드컵. 이건 정말 말을 아끼게 되는 대회인데요. 독일한테 7-1로 역대급 참패를 당합니다. 세상에, 자기 나라에서 월드컵 준결승에서 7-1. 이걸 브라질에서는 지금도 미네이라조라고 부르면서 국가적 트라우마처럼 여기거든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네이마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강에서 벨기에한테 탈락.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아예 8강에서 크로아티아한테 승부차기 끝에 탈락하면서 또 상처를 남겼습니다. 대표팀이 탈락하고 나서 선수들이 우는 장면, 팬들이 충격받는 장면이 그대로 중계됐었죠. 이렇게 보면 브라질이 2002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4강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화려한 스쿼드, 어마어마한 기대, 그리고 매번 이어지는 탈락. 이게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24년 주기 평행이론입니다. 브라질이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우승했거든요. 그때 펠레가 있던 그 전설적인 팀이죠. 근데 그 이후에 어땠냐면 브라질이 한동안 우승을 못해요. 74년, 78년, 82년, 86년, 90년. 이렇게 무려 24년 동안 우승을 못하다가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다시 우승을 거머쥡니다. 로마리오, 베베투, 그 유명한 흔들리는 아기 세레모니의 그 팀이죠. 자, 그럼 2002년 이후로 지금 2026년까지는 딱 24년입니다. 이거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데 브라질 팬들 사이에서는 이게 진짜 진지하게 회자되고 있어요. 1970년에 우승하고 24년 뒤인 1994년에 우승했으니 2002년에 우승하고 24년 뒤인 2026년에 우승할 차례다. 이런 거죠. 물론 축구에서 이런 숫자 맞추기가 실제로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인 모멘텀이라는 게 있잖아요. 팬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이번이 진짜 타이밍이다라는 믿음 자체가 팀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여기에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브라질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감독 선임이에요. 그 주인공이 바로 카를로 안첼로티입니다. 안첼로티가 어떤 사람인지는 축구 좀 보셨다면 다 아실 텐데요. 챔피언스 리그를 무려 4번이나 우승한 감독이에요. AC 밀란, 첼시, PSG, 레알 마드리드를 거치면서 역대급 트로피를 쌓아온 이 시대 최고의 지도자 중 하나죠. 그가 레알 마드리드 감독 자리를 내려놓고 브라질 대표팀으로 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라 브라질 축구의 철학적 전환을 의미하는 일이에요.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삼바 축구라고 불리는 자국 스타일을 고집해왔습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개인기 중심의 그 화려한 브라질리언 스타일. 근데 이게 토너먼트에서 유럽의 조직적인 수비 축구를 만나면 번번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브라질의 화려함에 유럽의 실용주의를 이식하겠다는 전략으로 안첼로티를 선택한 겁니다. 안첼로티 감독의 스타일이 뭐냐면
선수들의 자유도를 인정하면서도 수비 조직력을 철저히 관리하는 거예요. 잘하는 선수를 믿고 기용하되 팀 전체의 균형을 잡는 데 탁월한 감독이거든요.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벤제마, 모드리치, 크로스 같은 별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냈잖아요. 이번에는 그 마법을 비니시우스, 하피냐, 네이마르 같은 별들에게 발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평행이론이 맞아떨어질지, 그리고 안첼로티가 브라질의 우승을 안겨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명단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골키퍼 알리송, 에데르송, 웨르통.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명단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골키퍼진부터 볼게요. 알리송 베케르, 에데르송 모라이스, 그리고 웨르통. 3명이 낙점됐습니다. 주전은 당연히 알리송이죠. 지금 현역 골키퍼 중에 세계 최고 레벨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선수입니다. 리버풀에서 오랜 시간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대표팀에서도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해왔어요. 발기술도 뛰어나고 반사신경은 물론이고 팀 전체의 정신적 지주 역할도 합니다. 안정감 하나는 진짜 최고예요. 근데 이번에 알리송이 부상 여파가 좀 있어요. 시즌 중에 햄스트링 쪽으로 문제가 있었거든요. 본인은 완전히 회복됐다고 하는데 대회 중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우려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만약 알리송이 결장하게 되면 에데르송이 올라와야 하는데 에데르송도 폼이 떨어져서 문제이다. 그런데 세 번째 골키퍼인 웨르통이 좀 눈에 띕니다. 웨르통,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38세입니다. 브라질 현지에서도 38세 골키퍼를 왜 데려가냐? 는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순수하게 경기 출전을 염두에 두고 선발된 게 아니에요. 웨르통은 브라질 대표팀에서 워낙 오래 활동해온 베테랑이라 라커룸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 어린 선수들에게 경험을 전수해주는 역할로 데려간 거거든요. 이런 선택 자체가 안첼로티가 단기 토너먼트에서 팀 정신력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비수 조직력 vs 노화의 딜레마. 이제 수비진으로 넘어가죠. 여기서부터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옵니다. 명단은 마르키뉴스, 가브리엘 마가량이스, 브레메르, 이바네스, 다닐로, 알렉스 산드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일단 센터백 조합부터 봐야 해요. 마르키뉴스와 가브리엘 마가량이스, 이 두 명이 주전 센터백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조합,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존 최고 수준이에요. 마르키뉴스는 PSG 주장으로 오랫동안 뛴 선수죠. 나이가 들었다지만 여전히 제공권 싸움, 위치 선정, 수비 리더십에서 월드클래스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특히 국제대회 경험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팀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이 기대돼요. 가브리엘 마가량이스는 아스날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선수입니다. 피지컬이 어마어마하고 공중볼 처리 능력이 정말 탁월해요. 마르키뉴스의 노련함과 마가량이스의 힘을 조합하면 이 센터백 라인은 웬만한 공격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풀백입니다. 오른쪽의 다닐로는 올해 34세고 왼쪽의 알렉스 산드로는 35세예요. 이 두 선수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뛰어나지만 기동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현대 축구에서 풀백은 단순히 수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 공격수와 1대1로 싸우면서 동시에 오버래핑까지 올라가야 하는 전방위 포지션인데 30대 중반의 나이로 이걸 90분 내내 소화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상대팀이 풀백 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해오는 전략을 택하면 다닐로와 산드로 라인이 약점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브라질 전력 분석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이번 명단에 플라멩고 소속 선수들이 유독 많습니다. 브라질 국내 최고 인기 클럽인 플라멩고에서 여러 명이 뽑혔는데 국내에서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특정 클럽 편중 아니냐는 논란이 있기도 했어요. 근데 이걸 좀 달리 볼 수도 있어요. 플라멩고가 브라질 국내에서 가장 강한 팀이고 따라서 그 팀에서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같은 클럽 출신의 선수들이 많으면 서로 간의 호흡이나 조직력을 빠르게 맞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이미 클럽에서 쌓아온 호흡을 대표팀에서 그대로 이식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안첼로티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드필더 풍요로운 중원의 고민. 미드필더진 얘기를 해봅시다. 카세미로, 브루노 기마랑이스, 파비뉴, 루카스 파케타, 다닐로 산토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단 중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마랑이스와 파케타 얘기부터 해야겠어요. 이 두 명은 지금 완전히 전성기입니다. 기마랑이스는 뉴캐슬에서 EPL을 종횡무진 지배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볼 탈취 능력, 패스 배급, 공격 전환 속도가 모두 세계 최고 레벨이에요. 체력도 어마어마하고 압박 강도도 높아서 팀의 엔진 역할을 합니다. 파케타는 웨스트햄 출신으로 지금은 B클럽에서 뛰고 있는데요. 창의성과 기술이 탁월한 선수예요. 좁은 공간에서 볼을 받아 탈출하는 능력, 라스트 패스 연결, 그리고 득점까지 가담하는 공격적인 미드필더 스타일입니다. 기마랑이스가 엔진이라면 파케타는 창의력을 불어넣는 선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수비형 미드필더진입니다. 카세미로, 파비뉴. 이 두 명은 분명 경력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들이에요. 카세미로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오랫동안 중원의 방패 역할을 해온 선수고, 파비뉴는 리버풀에서 수비 조율의 핵심이었죠. 근데 지금 이 두 선수가 나이 측면에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카세미로는 메뉴에서 최근 시즌 퍼포먼스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파비뉴 역시 현 소속팀에서의 기량이 전성기 대비 떨어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체력과 기동력이 생명인 포지션인데 이 부분에서의 노화가 경기 중에 어떻게 드러날지가 큰 변수예요. 만약 상대팀이 빠른 템포로 중원을 무너뜨리려 할 때 카세미루나 파비뉴가 예전만큼 빠르게 커버하지 못한다면 수비 라인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이번 브라질의 숨겨진 취약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닐로 산토스는 플라멩고 출신의 젊은 미드필더인데요. 이 선수가 중원에서 카세미로와 파비뉴의 체력 문제를 얼마나 보완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아직 국제대회 경험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무대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텨줄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해요. 공격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공격 자원. 자, 이제 가장 화려한 파트, 공격진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보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수준이에요.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하피냐, 네이마르,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마테우스 쿠냐, 엔드리까지 무려 9명의 공격 자원이 포함됐습니다. 세계 어느 대표팀과 비교해도 이 정도의 공격진 다양성은 없을 거예요. 에이스는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입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윙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선수죠.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활약은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고 발롱도르 경쟁에도 해마다 이름이 오르내리는 선수예요. 스피드는 정말 무서운 수준이고 드리블 돌파력, 왼발 슈팅, 그리고 최근 들어 결정력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브라질 공격의 핵심 구도는 왼쪽에 비니시우스, 오른쪽에 하피냐로 잡힐 것 같아요. 하피냐는 바르셀로나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단순히 드리블만 하는 게 아니라 골도 많이 넣고 어시스트도 풍부해요. 특히 공중볼, 역습 가담, 세트피스 상황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라 측면 공격에서 비니시우스와 함께 상대 수비를 완전히 찢어놓을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대되는 선수 하나가 더 있어요. 이고르 티아고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무서운 선수입니다. 피지컬이 압도적이에요. 키도 크고 근육도 탄탄한데 스피드도 나와요. 공중볼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 그리고 밀어붙이는 전진 드리블에서 누가 막냐,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강력하거든요. 아직 주전으로 고정은 안 됐지만 안첼로티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 선수가 대회의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엔드릭도 빠질 수 없죠. 10대 때부터 이미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결정될 만큼 재능이 확인된 선수예요. 아직 경험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조커로 쓸 때 상대가 분석이 덜 되어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엔드릭을 투입하는 카드는 상대팀 입장에서 꽤 까다로울 겁니다.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역시 아스날에서 뛰는 젊고 활동량 넘치는 공격수인데요.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끈질겨요.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하고 상대 수비수한테 쉬는 시간을 주지 않는 스타일이라 안첼로티가 선호할 만한 유형입니다. 마테우스 쿠냐는 메뉴에서
폭발적인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인데요. 창의성과 드리블, 결정력을 모두 갖춘 선수라 언제든 교체 카드로 나와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타입이에요. 정말 공격진만 보면 상대 수비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측면에서 들어오고 중앙에서 뚫고 세트피스에서 터뜨리고 브라질 공격의 다양성은 이번 대회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네이마르의 극적인 귀환. 자, 이제 진짜 핫한 이야기들을 해봐야겠어요. 먼저 네이마르입니다. 네이마르. 이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브라질 팬들의 감정이 복잡해지는 선수죠. 한때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였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화려한 활약을 보이다가 발목 부상으로 조기 이탈했잖아요. 그리고 PSG에서 알힐랄로 이적한 뒤 단 한 경기 만에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해버렸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이 얼마나 무서운 부상인지 아시죠? 그냥 시즌 아웃이 아니라 최소 1년에서 1년 반은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선수 생명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상입니다. 많은 팬들이 이제 네이마르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어떻게 했냐면 놀라운 재활 과정을 거쳐서 복귀를 합니다. 자신이 처음 커리어를 시작한 브라질의 산투스 FC로 돌아가서 다시 공을 차기 시작했고 서서히 컨디션을 올려가더니 결국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십자인대 부상 이후 국제대회 무대에 복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노력과 의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네이마르의 명단 합류는 단순히 한 선수의 복귀 이상으로 이번 브라질 대표팀 전체에 굉장한 심리적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해요. 긴 공백 이후 복귀한 선수가 바로 월드컵 수준의 퍼포먼스를 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부상 전의 네이마르와 지금의 네이마르가 같은 수준이냐? 이건 솔직히 물음표가 붙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네이마르가 이번 대회에서 선발 11인의 중심으로 출전하기보다는 후반에 조커처럼 투입되어 지친 수비진을 흔드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미 비니시우스와 하피냐라는 강력한 측면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네이마르를 선발로 고정시키기가 구도상 쉽지 않기도 하고요. 하지만 토너먼트 후반부 경기가 팽팽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후반 60-70분에 네이마르가 투입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상대 수비수들이 90분 뛰어서 지쳐있는 상황에서 아직 체력이 남아있는 네이마르가 드리블을 들어간다면 이건 정말 무서운 카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네이마르의 리더십입니다. 어린 선수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비니시우스도 엔드릭도 네이마르를 보면서 자란 선수들이거든요. 라커룸에서 네이마르의 존재감이 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앙 페드로 탈락의 충격. 이번 명단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주앙 페드로의 탈락을 말하겠습니다. 주앙 페드로. 이 이름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첼시 소속의 브라질 공격수입니다. 이번 시즌 첼시에서의 성적이 어마어마했어요. 정말 폭발적인 스탯을 기록하면서 EPL에서 손꼽히는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클럽 차원에서의 활약만 보면 최종 명단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선수예요. 몸도 좋고 결정력도 있고 리그에서 증명까지 했으니까요. 브라질 팬들도 당연히 이 선수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왜 탈락했냐? 이게 이번 명단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는데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대표팀 경기에서의 무득점 기록입니다. 클럽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으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결국 발목을 잡은 거죠. 이건 브라질처럼 공격 자원이 넘쳐나는 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비니시우스, 하피냐, 마르티넬리, 쿠냐, 엔드릭. 이미 쟁쟁한 선수들이 즐비한데 대표팀에서 아직 자신을 증명하지 못한 선수를 넣기가 망설여졌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은 여전합니다. 클럽에서 저 정도 활약을 하면 무조건 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과 대표팀 내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요. 안첼로티 감독의 선택을 믿는 사람들은 공격 자원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반대 의견은 주앙 페드로 수준의 클럽 활약을 대표팀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누가 열심히 뛰겠냐고 지적합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부상 악재들 전력 공백의 영역. 이번 명단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부상 악재입니다. 원래 들어갔어야 할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어요. 에데르 밀리탕.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 센터백인데요. 햄스트링 부상으로 탈락했습니다. 솔직히 이게 꽤 큰 손실이에요. 마르키뉴스 마이너스 마가량이스 조합이 좋긴 하지만 밀리탕이 있었다면 센터백 로테이션이 훨씬 두꺼워질 수 있었거든요. 밀리탕의 공격 가담 능력이나 돌파 수비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걸 못 쓰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호드리구도 탈락했어요.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인데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선수도 꽤 중요한 자원이었는데요. 측면이나 중앙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수라 전술적으로 여러모로 요긴하게 쓸 수 있었거든요. 십자인대 부상은 시즌 전체를 날리는 중상이라 어쩔 수 없는 탈락입니다. 이스테방도 마찬가지로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어요. 이렇게 주요 자원 3명이 부상으로 제외되면서 브라질이 원래 구상했던 스쿼드 플랜에 일부 차질이 생겼습니다. 부상 탈락은 어느 팀에서나 생기는 일이지만 이 선수들이 빠진 공백이 토너먼트 막판 체력 싸움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는 두고 봐야 해요. 특히 수비 로테이션 측면에서 이전보다 선택지가 좁아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브라질의 강점. 자, 이제 이 팀의 전력을 좀 더 구조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강점은 안첼로티 감독의 토너먼트 운영 능력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안첼로티가 UCL을 4번이나 우승한 게 우연이 아닌데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토너먼트형 밸런스 조절이에요. 조별리그에서는 체력을 배분하면서 팀을 조율하고 8강, 4강으로 올라갈수록 집중력을 높이면서 팀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결정적인 경기에 임하게 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시절을 보면 시즌 중에 부침이 있어도 UCL 토너먼트에서는 항상 강했잖아요. 안첼로티 팀은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실력이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이 능력이 브라질 대표팀에도 이식될 수 있다면 정말 무서운 팀이 됩니다. 두 번째 강점은 기마랑이스와 파케타의 중원 장악력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 두 선수가 지금 전성기 컨디션이에요. 기마랑이스의 볼 탈취와 전환 속도, 파케타의 창의성과 공격 가담. 이 조합으로 중원을 지배할 수 있으면 양쪽 측면으로 공을 빠르게 배급하는 플레이가 원활해집니다. 세 번째 강점은 좌우 측면의 파괴력이에요. 비니시우스와 피냐. 이 두 선수가 동시에 살아난다면 세계 어느 수비 라인도 버티기 힘들어요. 비니시우스의 스피드와 돌파, 하피냐의 창의성과 결정력. 이걸 막으려면 수비팀이 풀백과 센터백을 계속 내려오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간이 생기고 거기서 파케타나 마르티넬리가 파고들 수 있어요. 네 번째 강점은 세트피스입니다. 마가량이스, 마르키뉴스 같은 제공권 강한 센터백들이 있고 하피냐처럼 세트피스킥이 정확한 선수도 있어요.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브라질의 세트피스는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접전 상황에서 세트피스 하나가 경기를 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 브라질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브라질의 약점. 그럼 이제 약점을 솔직하게 짚어볼게요. 첫 번째 약점은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진의 노화로 인한 체력 부담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다닐로 34세, 산드로 35세, 카세미로와 파비뉴의 기동력 저하. 이 부분이 토너먼트 후반부로 갈수록 문제가 될 수 있어요. 7월 중순의 북미 기후도 변수인데요. 특히 더위와 습도 속에서 체력이 소모되는 속도가 빠른 선수들이 많다는 게 우려스럽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네이마르 출전 시의 압박 시스템 구현 어려움이에요. 브라질이 안첼로티 체제에서 전방 압박을 기반으로 한 고강도 플레이를 구현하려면 최전방 선수들이 압박에 적극 가담해야 합니다. 근데 네이마르가 선발로 출전하면 이 압박 시스템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이마르는 전통적으로 압박 수비를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안첼로티가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이지만 전술적 상충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이자 가장 심각한 약점, 바로 유럽 징크스입니다. 이건 정말 진지하게 봐야 해요. 브라질이 토너먼트 후반부에서 유럽의 수비 조직을 갖춘 팀을 만나면 번번이 고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2006년 프랑스, 2010년 네덜란드, 2018년 벨기에, 2022년 크로아티아. 모두 유럽팀이고 모두 조직력으로 브라질을 막았습니다. 유럽팀들은 브라질 분석을 아주 철저하게 해요. 비니시우스 측면을 2중 3중으로 막고 파피냐의 공간을 봉쇄하고 중원에서 파케타의 패스 루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브라질을 무력화하는 전략을 써왔거든요. 브라질이 이 패턴을 어떻게 깨느냐가 결국 우승과 탈락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안첼로티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임된 감독이에요. 유럽 축구의 전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유럽팀의 대응 방식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답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기대 포인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별리그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브라질은 이번 대회에서 모로코, 스코틀랜드, 아이티와 같은 조에 속하게 됐습니다. 지명도 면에서 보면 브라질이 압도적으로 강한 조예요. 객관적인 전력 비교로는 3경기 모두 이겨야 하는 상황이고 팬들도 당연히 3전 전승을 기대하고 있죠. 모로코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팀 최초로 4강에 오른 팀이에요. 수비 조직력이 엄청나고 탄탄합니다. 쉽게 보면 안 되는 팀이에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유럽 예선을 뚫고 본선에 올라온 팀인 만큼 조직력과 투지는 있어요. 아이티는 가장 약한 팀이겠지만 국제대회 경험을 쌓고 있는 팀이고요. 브라질 입장에서 3경기 모두 이기는 건 가능한 목표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기면 된다이 문제가 아닌 게 이번 대회 조별리그 결과가 16강, 8강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겠습니다. 이번 2026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나라에서 공동 개최됩니다. 경기장이 여러 도시에 분산되어 있는데 브라질이 조 1위를 하느냐, 2위를 하느냐에 따라 이후 경기 장소가 완전히 달라져요. 조 1위를 하면 미국 내 동선이 최적화됩니다. 이동거리가 짧고 대회 내내 비교적 안정적인 체력 관리가 가능해요. 근데 2위로 밀리면 어떻게 되냐? 멕시코 몬테레이로 이동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동거리 자체가 엄청난 핸디캡이 됩니다. 비행기 이동이 잦아지면 선수들 컨디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특히 노령화된 선수들이 많은 브라질 입장에서 불필요한 장거리 이동은 최악의 악재예요. 게다가 7월 멕시코 몬테레이의 기후를 생각해보세요. 폭염, 고온 다습 이건 체력 소모를 극대화시키는 조건입니다. 브라질이 조 2위로 밀려서 이런 환경에서 경기를 치른다면 체력 측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면 조 1위로 최적의 동선을 확보하면 이동 필요 없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고 선수들 컨디션 관리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게 토너먼트 후반부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첼로티 입장에서는 조별리그를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라 1위로 조를 통과하는 것이 이번 브라질의 조별리그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해요. 모로코전이 사실상 조별리그 최대 고비가 될 겁니다. 모로코는 수비 블록을 단단히 쌓고 역습을 노리는 전형적인 대응 방식을 쓸 텐데 이런 팀을 상대로 브라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이에요. 여기서 압도적인 승리로 조 1위 기반을 다지면 이후 토너먼트 경로가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24년 만의 꿈,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자, 지금까지 브라질 대표팀 최종 명단 완전 분석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총평을 드릴게요. 이번 브라질은 분명히 이전 대회들보다 더 균형 잡혀있는 팀이에요. 화려한 공격진은 말할 것도 없고 안첼로티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도자를 확보했다는 것, 그리고 기마랑이스와 파케타라는 지금 전성기를 달리는 미드필더가 중원을 장악한다는 것. 이게 이번 브라질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약점도 분명히 있어요.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의 노화, 유럽 강팀을 만났을 때의 징크스, 부상 선수들의 공백 이 부분들은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토너먼트에서 중요한 건 결국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거잖아요. 안첼로티는 그 능력을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미 증명한 감독이에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여러 번 이번엔 진짜 안 될 것 같다는
상황에서도 기어이 역전하고 우승한 팀을 만들어낸 감독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수들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생각해야 해요. 비니시우스는 지금이 자신의 절정기고 이 대회가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임을 알고 있어요. 하피냐도 마찬가지고 파케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네이마르는 이미 한번 이 꿈에 실패했고 부상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다시 돌아온 선수예요. 이 간절함이 때로는 전술보다 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24년 주기 평행이론. 숫자로만 보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994년 브라질이 미국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 그 팀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로마리오, 베베투 같은 걸출한 스타들이 있었지만 팀 전체가 완벽하지는 않았죠. 그래도 그 간절함과 단결력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2026년 브라질. 이번에도 완벽한 팀은 아니에요. 풀백 라인이 늙었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예전 같지 않고 주요 선수들의 부상 공백도 있어요. 근데 그 간절함, 그리고 안첼로티라는 걸출한 지도자. 이게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4년 만에 우승. 단순한 평행이론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되는 걸 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브라질, 이번에 정말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월드컵 관련해서 궁금한 팀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